그날 나는 3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실버타운 상담실.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 손잡이 없는 화장실,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연세가 78이시죠? 아버님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혼자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상담사는 서류를 훑었다. 치매 초기 진단, 걸음걸이 불안정, 독거 가능성 낮음, 보호자 동행 필요. 그 모든 단어들이 아버지를 짐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원 한편에 벤치가 있었고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현재 대기번호가 많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요? 최소 2년입니다. 지금 접수하시면 37번째가 되시겠네요. 37번. 그 숫자가 내 가슴에 박혔다. 2년. 아버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까? 아니, 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까? 계약금을 먼저 넣으시면 순서가. 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됐다. 아버지 목소리였다. 처음으로, 그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됐어. 안 간다. 상담사가 당황했다. 나도 당황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말고 우리 집에서 살게. 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묵직하게 들렸다. 우리 집.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장마철이면 곰팡이가 피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그 집. 내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떠난 그 집.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열쇠였다. 낡고 다른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집 열쇠. 아버지는 그 열쇠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상담사가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열쇠를 감싸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생명줄인 것처럼. 우리는 말없이 상담실을 나왔다. 버스를 탔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았고 나는 그 옆에 섰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젊은 사람에게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아버지 옆에 앉으면 아버지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버스가 도심을 빠져나갔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재개발 구역 현수막이 걸린 골목, 셔터가 내려간 상점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슈퍼마켓. 아버지가 버스 창문 너머로 뭔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갔다. 골목 끝에 있는 집이었다.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오래된 2층 건물.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비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아직 있네. 뭐가? 무엇이 아직 있다는 걸까?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것이 두려웠다. 아버지의 기억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어디부터 사라졌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익숙한지 치매라는 단어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현관에 들어서자 압력밥솥 냄새가 났다. 예약해 둔 저녁밥이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응. 우리는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매일 같은 메뉴. 아버지가 좋아하는 밥상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약통을 확인했다. 하나, 둘, 셋. 오늘 아침 약은 드셨다. 저녁 약은 밥 먹고 드려야 한다. 확인 또 확인.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지연아. 네. 이리 와봐. 아버지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원래는 오빠 방이었다. 오빠가 분가한 뒤로는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 어머니 옷까지, 아버지의 회사 시절 물건들. 아버지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아니, 노트가 아니었다. 주소록이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주소록. 이거, 아버지가 내게 내밀었다. 이 사람들, 찾아야 해. 무슨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눈 속에 담긴 무엇인가를. 빚이 있어. 빚이요? 그래. 빚. 이 사람들한테 빚이 있어. 나는 주소록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손글씨였다. 아버지 필체였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박순희, 김영호, 이명자, 최병수.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골목길 가로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마치 신호처럼. 아버지, 오늘은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아버지가 방에서 나갔다. 나는 주소록을 들고 서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더듬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시간이 쌓인 냄새. 비밀이 묻힌 냄새. 빚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방문이 닫혀 있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주무시는 걸까? 테이블 위에 대기표가 놓여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받아온 번호표 37번. 나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가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는 못했다. 혹시나, 만약에,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밤이 깊어갔다. 골목길 가로등이 계속 깜빡였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처럼.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빚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빚이 있어. 아버지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이 뭘까?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뭘까? 그리고 그 열쇠. 아버지가 손에서 놓지 않던 그 낡은 열쇠. 집 열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 새벽 3시였다.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방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뛰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아버지 실내화가 없었다.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느린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내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뛰었다. 맨발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발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밤인데, 새벽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아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선명한 무언가가. 찾아가야 해. 누구를요? 그 사람들.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해줘야 할 게 있어.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 같았다.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내일 같이 찾아요. 지금은 집에 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아버지에게는 비밀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실버타운 대기번호 같은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다. 서랍 속 대기표가 생각났다. 37번. 누군가가 정해준 순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줄. 우리는 그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날 나는 아직 답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아버지가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열쇠. 그리고 그 주소록.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다. 나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다. 아버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처럼 또 나갔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걸어갔나? 아버지,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씩, 씩. 압력밥솥 소리. 그리고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소리. 부엌으로 뛰어갔다. 아버지가 계란을 부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걱을 들고 능숙하게 계란을 뒤집고 있었다. 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왜, 배고프지 않아? 아버지가 웃었다. 평범한 아침처럼,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어젯밤에 오늘 맛있게 해줄게. 앉아.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계란 프라이, 김치, 멸치볶음. 어제와 같은 반찬, 그제와 같은 아침.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다. 더 선명했다. 더 또렷했다.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물었다. 주소록 봤어?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네, 봤어요. 그 사람들. 찾아봐야 해. 아버지,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왜 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밥을 씹었다. 천천히. 오래. 옛날 얘기야. 옛날요? 내가 젊었을 때. 이 동네가 아직 시골이었을 때. 아버지가 창밖을 보았다. 지금은 낡은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 예전에는 논이었다고 했다. 그 논에서 아버지가 뛰어놀았다고 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도왔어. 아파도 가난해도 혼자 두지 않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나는 그걸 다 갚지 못했어. 뭐려?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것. 내가 다 갚지 못했어.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눈을 피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부끄러운 듯, 미안한 듯, 그런 얼굴. 그래서 찾아가려고? 응. 할 수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을 때.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기억할 수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괜찮아. 원래 사람이 다 잊어. 중요한 것만 붙잡으면 돼. 아버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밥을 먹고 나는 약통을 확인했다. 아침 약. 하나, 둘, 셋. 세 알이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 약 드셨어요? 응. 진짜요? 내가 언제 약 안 먹었어. 세 알. 세 알이 남아 있었다. 분명히 드셨다. 왜 나는 자꾸 확인하는 걸까? 손이 떨렸다. 약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또 열었다. 또 닫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언제부턴가 모든 걸 세 번씩 확인하게 됐다. 가스불, 문 잠금, 아버지 약. 세 번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다. 아니, 세 번을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러다 내가 먼저 이상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주민센터에 갔다. 아버지 장기요양 등급 때문이었다. 서류를 내야 했다.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명패에 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서류를 내밀며 사정을 설명했다.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 혼자 돌보기 어려움, 재가 돌봄 서비스 신청. 민정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멈췄다. 잠깐요. 보호자 성함이, 네, 박지연이요. 아버님 성함이 박성호 씨요? 네. 민정 씨가 나를 올려다봤다. 이상한 표정이었다. 놀란 듯, 반가운 듯. 그런 눈.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이 동네에서 가게 하셨어요? 문방구요. 네, 맞아요. 오래전에요. 어떻게 아세요? 민정 씨가 웃었다.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박성우 선생님. 그분 덕분에 공부했다고. 선생님. 아버지가 문방구를 했지.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저도 잘은 몰라요. 엄마가 가끔 그러셨거든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주셨다고. 밤에 가게 문 닫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야,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다. 옛날에 동네 아이들 공부 좀 봐줬다고. 대수롭지 않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래서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성우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요즘 어디 계시냐고. 민정 씨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세요. 거짓말이었다. 건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주민센터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선생님, 아버지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들, 아버지가 몰래 가르쳤던 아이들, 아버지가 갚지 못했다던 빚, 그게 이거였을까?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갚지 못했다는 게 이런 뜻이었을까?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니,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눈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 민정이라는 분 만났어요. 주민센터 복지사요. 아버지 아시는 분이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민정이, 영숙이네 딸? 영숙이가 누구예요? 순이 엄마 아니, 민정이 엄마. 그 집 막내였어. 아버지가 웃었다. 그 애가 복지사가 됐어? 공부 잘했는데.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를, 그 가족을 아버지가 공부 가르쳐 줬대요. 내가? 뭘 가르쳐? 그냥 같이 읽은 거지.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또 그랬다. 대수롭지 않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버지, 주소록에 그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봤다. 왜? 찾아가 볼게요.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같이 가야 해. 왜요? 내가 직접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말투가 단호했다. 아버지다웠다. 고집스럽고 확고하고 꺾이지 않는. 저녁이 되었다.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갑자기 우편함 생각이 났다. 오늘 뭔가 왔나. 현관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했다. 공과금 고지서, 홍보 전단지, 그리고 손글씨 쪽지가 하나 있었다. 성우씨, 골목 끝 집에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서명도 없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다. 필체도 모르는 글씨였다. 골목 끝 집. 버스에서 아버지가 보던 그 집. 아직 있네. 라고 중얼거리던 그 집. 나는 쪽지를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쪽지를 보았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다. 아주 잠깐. 눈이 커지고 입술이 달싹거렸다. 누가 보낸 거예요? 오래된 친구야. 친구요? 이름이 뭔데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다. 쪽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가봐야겠다. 어디를요? 골목 끝집. 아버지의 눈이 창밖을 향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나는 불안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잠든 뒤에 주소록을 펼쳤다. 박순희, 김명호, 이명자, 최병수. 이름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았다. 돋보기를 가져왔다. 1987년 겨울. 밥. 1989년 봄. 약. 1991년 여름. 집. 숫자와 단어. 연도와 계절. 그리고 한 글자. 밥. 약. 집. 그게 뭘까?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다는 뜻일까? 약을 주었다는 뜻일까? 집을 주었다는 뜻일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봉투 안에 종이가 있었다. 도장이 찍힌 종이. 손이 떨렸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열지 않았다. 아버지의 비밀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아서. 주소록을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골목 끝 집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치매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이건 치매가 아니다. 아버지에게는 비밀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끝내야 하는 무엇이다.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박지영 과장님, 내일 오후에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인사팀이었다. 목소리가 어색하게 밝았다. 그 밝음이 오히려 불길했다. 회사에서 그런 목소리로 전화하면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잠깐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라고 하면 되게 큰일이다. 35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다음 날 회사에 갔다. 인사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그 미소가 불편했다. 지영 과장님, 요즘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첫 마디가 그거였다. 네, 좀 그래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그 단어가 경고음처럼 들렸다. 회사에서 지영 과장님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에 지장 없이 하고 있는데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팀장이 서류를 꺼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검토해보세요. 조건이 꽤 괜찮아요.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이거 권고예요? 권고라기보다는 제안이죠. 지영 과장님 사정을 고려해서. 사정. 그래, 사정. 아버지 치매. 독신. 가족 없음. 앞으로도 계속 회사에 올 수 있을지 불확실함. 나는 회사에서 리스크가 된 거구나. 생각해 볼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회사를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고층 빌딩, 깔끔한 거리, 젊은 사람들. 이 풍경 속에 나의 자리가 있을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었다. 왜 이리 늦어? 회사 갔다 왔어요. 밥은? 아직이요. 아버지가 부엌으로 갔다. 압력밥솥 뚜껑을 열었다. 밥이 되어 있었다. 해놨어. 앉아. 나는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가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다. 된장국,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원래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낸 거지. 아버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밥을 먹었다. 입에서 맛이 나지 않았다. 회사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희망퇴직, 권고, 사정.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의 눈이 날카로웠다. 치매라고 했다. 기억이 흐려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알았다. 딸이 거짓말하는 것, 딸이 숨기는 것. 회사에서 그만두래요. 그만두라고? 희망퇴직이라고. 알아서 나가라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아버지 때문에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후회했다. 하지만 늦었다. 아버지 돌봐야 해서 회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그릇을 보고 있었다. 한참을.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내가 건강했으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 회사에, 세상에,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밥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다른 소리를 삼켰다. 저녁이 되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그만두면 수입이 없다. 아버지 병원비, 약값, 생활비, 돈이 필요했다. 실버타운은 2년 대기. 요양원은 아버지가 싫어한다. 재가 돌봄은 신청 중. 하지만 재가 돌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막막했다. 전화가 울렸다. 오빠였다. 지연아, 나야. 응. 왜? 아버지 어때? 오빠가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잘 전화하지 않던 오빠였다. 그냥 그래. 왜? 내가 좀 내려갈까 해서.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오빠가 온다. 이것도 이상했다.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던 오빠였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버지 얼굴도 보고 너도 힘들잖아. 그 말투가 불안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 되었다. 오빠가 왔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껴안았다. 오빠가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저도요. 잘 지내요. 우리는 밥을 먹었다. 오빠가 사온 갈비탕이었다. 아버지가 맛있게 드셨다. 밥을 먹고 오빠가 나를 불렀다. 밖에서 얘기하자고. 골목으로 나갔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연아, 집 얘기 좀 하자. 집,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얘기? 아버지 집, 팔아야 하지 않을까? 뭐라고? 아버지 상태도 그렇고 너도 회사 일 힘들잖아. 집 팔고 시설로 가시는 게. 오빠, 내가 오빠 말을 끊었다. 아버지가 싫다고 했어. 집에서 살겠다고 했어. 그건 아버지 말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그래. 너 혼자 어떻게 아버지 돌봐. 돈도, 시간도, 체력도 안 되잖아. 오빠 말이 맞았다. 현실적으로 맞았다. 하지만 화가 났다. 오빠가 뭔데? 평소에 코빼기도 안 비추던 오빠가. 지연아, 아버지 생신도, 명절도, 설날도, 추석도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런 오빠가 이제 와서 집 팔라고? 오빠가 입을 다물었다. 집값이 얼마야? 그게 궁금해?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골목에 울려 퍼졌다. 오빠 사정 나도 알아. 회사 잘렸잖아. 빚도 있잖아. 그래서 집 팔아서 나눠 갖자는 거잖아. 오빠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래? 몰랐을 것 같아? 오빠 와이프가 다 말해. 형편 어렵다고.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움인지 화인지 알 수 없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나가래. 나도 돈 없어. 근데 아버지 집은 못 팔아. 왜? 아버지가 싫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했으니까.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넌 항상 그래. 아버지 말이면 다 듣고. 오빠는 뭐 달랐어? 오빠는 아버지 말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어? 우리는 마주 보고 서 있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나 간다. 오빠가 돌아섰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 진정하고. 오빠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화가 났다. 슬펐다. 무력했다. 오빠가 틀린 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다. 나 혼자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 돈도, 시간도, 체력도.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열쇠를 손에서 놓지 않던 아버지. 여기 말고 우리 집에서 살게. 라고 말하던 아버지. 그걸 어떻게 버리나.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빠 갔어요? 응. 싸웠어?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다 들은 거였다.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아버지가 말했다.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지. 아버지, 오빠 탓하지 마. 그 애도 힘들어. 아버지가 나를 봤다. 그 눈이 따뜻했다. 너도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아버지가 웃었다. 엄마 닮아서 거짓말 못해. 엄마,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였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뭘 어떡해. 아버지도 돌봐야 하고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돈도 없고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아버지가 말했다. 뭐요? 돌봄은 혼자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옛날에 이 동네는 다 같이 돌봤어. 누가 아프면 옆집에서 밥 해오고 누가 다치면 같이 병원 가고 그랬어. 지금은 달라요. 다른가? 아버지가 나를 봤다. 사람은 안 달라.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밀어야 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다. 민정 씨를 만났다. 박지연 씨, 무슨 일이세요? 민정 씨, 도와주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돌봄이 힘들다고.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정 씨가 듣고 있었다. 끄덕끄덕. 제가 돌봄 서비스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제안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동네 돌봄 모임이요. 그게 뭐예요? 동네에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어르신들끼리, 가족들끼리 교대로 봐주고 밥 나눠 먹고 응급 상황에 연락하고. 민정 씨가 자료를 꺼냈다. 관심 있으시면 이웃들한테 제안해 보세요. 나는 자료를 받아들었다. 우리 동네 돌봄, 서로 돌봐주기, 사람들이 할까요? 해요. 요즘 많이 해요. 외로운 어르신들 많거든요. 민정 씨가 웃었다. 그리고 지연 씨 아버님, 이 동네에서 인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네. 옛날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자료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 이거 해볼까요? 아버지가 자료를 봤다. 우리 동네 돌봄? 네,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래요. 아버지가 웃었다. 그거 내가 옛날에 하던 거잖아. 네, 주소록. 거기 있는 사람들. 그게 그거야. 아버지가 주소록을 꺼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했어. 밥 해주고, 약 구해주고, 아픈 사람 병원 데려다주고. 그랬어. 나는 멍하니 들었다. 근데 왜 그게 빚이에요? 다 갚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만큼 못 해줬으니까.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아직 늦지 않았으면. 나는 결심했다. 혼자 하지 않기로. 손을 내밀기로. 그날 저녁 옆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4층 사는 박지연입니다. 문이 열렸다. 중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말이 막혔다. 뭐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가 치매라고. 도와달라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실래요? 여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새 집을 더 돌았다. 모두 거절했다. 남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일하기 바빠요. 무슨 돌봄 모임이요? 그런 거 안 해요. 집에 돌아왔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골목이 어두웠다. 아버지가 물었다. 됐어? 아니요. 안 됐어요. 나는 웃으려고 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다들 싫다네요. 남의 일에 끼기 싫다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왜요? 사람들이 잊었으니까. 서로 돌보던 걸, 서로 필요하다는 걸.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골목 끝 집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거기서 시작하자. 어디요? 골목 끝 집. 거기 가보자. 아버지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늘 그렇듯이 손에서 놓지 않으며. 거기에 사람이 있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절망 속에서도 한 발짝. 그게 시작이었다. 골목 끝집 앞에 섰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다. 지붕이 기울어져 있었고 벽에는 담쟁이가 덮여 있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옛날에 마을 회관이었어. 아버지가 들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앞마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작은 방이 있었다.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계세요? 아버지가 불렀다. 발자국 소리가 났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성우야. 할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봤다. 순자 누나. 아버지도 할머니를 알아봤다. 아니,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됐다. 그러게. 두 사람이 마주 봤다. 한참을. 들어와. 차 마시자.
순자 할머니가 방으로 안내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난로에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다. 이 집 아직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내가 지키고 있지. 할머니가 차를 따랐다. 보리차였다. 어린 시절 마시던 그 맛. 이 집이 뭔데요? 내가 물었다. 여기 옛날에 마을 회관이었어. 공부방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랬지. 할머니가 아버지를 봤다. 이 사람 아버지가 여기서 아이들 공부 가르쳤어. 아버지가 웃었다. 쑥스러운 듯이. 가르친 건 아니고 같이 읽은 거지. 그래도 그게 공부지. 할머니가 차를 마셨다. 근데 왜 온 거야? 요즘 안부도 없다가.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주소록을 꺼냈다. 이 사람들 찾아다니려고. 할머니가 주소록을 봤다. 이거 내가 만들었던 거잖아. 응, 찾아다녀야 해. 왜? 빚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웃었다. 무슨 빚? 내가 제일 많이 해줬잖아. 아니야. 내가 받은 게 더 많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팠을 때 사람들이 밥 해왔어. 내 아이들 학교 보내라고 돈 모아줬어. 그거 다 못 갚았어. 할머니가 아무 말 않고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지금 갚으려고? 응. 할 수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을 때. 그 말에 할머니 눈이 젖어들었다. 너 그거 알아. 치매래. 촉이라고 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 해. 잊기 전에.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상태를,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슴이 막혔다. 지연아.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네. 너 아버지 딸이지? 네. 아버지 잘 모셔. 좋은 분이야. 할머니가 웃었다.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 다 내 아버지 덕 봤어. 근데 내 아버지는 절대 그 얘기 안 해. 뭐려? 자기가 뭘 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절대 말 안 해. 할머니가 아버지를 봤다. 그게 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를 다시 봤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가 한 일들,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들. 아버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도운 사람들을.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났다. 어디가? 나는 뛰어나갔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 밤인데요. 골목 걸어야 해. 밤에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 내가 사는 동네잖아. 아버지가 나가려 했다. 내가 막았다. 안 돼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안 넘어져. 넘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넘어졌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버지, 나는 내 짐이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짐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굴잖아. 가지 마. 하지 마. 위험해. 조심해.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어. 내 다리로. 내 동네에서. 그래도요.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았어. 이 골목 눈 감고도 걸어. 근데 내가 왜 막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걱정돼서요. 그 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넘어질까봐. 길 잃을까봐. 다칠까봐. 숨이 가빠졌다. 나도 무서워요. 아버지 아프니까. 매일 무서워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봤다. 한참을. 지연아. 아버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짐이 되려고 너 키운 게 아니야. 알아요. 너도 내 인생 살아야 해. 나한테만 매달리면 안 돼. 그래도요. 그래도가 아니야. 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왔다. 돌봄은 사랑이 아니야. 네. 사랑으로만 하면 지쳐. 시스템이 있어야 해. 시스템.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해. 다들 싫다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말해서 그래.
아버지가 웃었다.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같이 하자고 해야 해. 같이 하자. 사람들은 짐지기 싫어해. 근데 같이 하는 건 좋아해. 아버지가 골목 끝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주소록 만든 거야. 서로 빚지고 살자고. 빚지면 갚아야 하니까. 그러면 계속 연결되잖아. 나는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 나 다시 해볼게요. 뭘? 동네 사람들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같이 하자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주소록을 다시 펼쳤다. 이름들을 읽었다. 박순희, 김영호, 이명자, 최병수.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빚지고 아버지가 빚진 사람들. 돌봄은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아버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랑으로만 하면 지친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혼자 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4층 사는 박지연입니다. 또요? 네. 또요.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이번엔 뭔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치매 초기예요. 솔직하게 말했다. 저 혼자 돌보기 힘들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하자고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힘든 분들.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돼요. 여자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져요. 그때 혼자면 어떡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요. 서로 빚지고 살자고. 빚지면 갚으니까. 그러면 계속 연결되잖아요. 여자가 나를 봤다. 한참을.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요. 여자가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구나. 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문이 닫히지 않았다. 이번엔 나는 다음 집으로 갔다. 또 다음 집으로. 같이 하자고요. 서로 빚지고 살자고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한 발짝씩, 조금씩. 가로등이 깜빡였다. 하지만 그 깜빡임이 불안이 아니라 신호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 주소록의 첫 번째 이름을 찾아갔다. 박순희. 주소는 옆 동네였다. 버스로 새 정거장. 아버지와 함께 갔다. 아버지가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다. 주소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4층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박순희.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할머니 목소리였다. 저 박성우 딸입니다. 박성우 아시죠?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나왔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성우 씨가? 할머니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봤다. 순이야, 성우 씨.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 살아 계셨구나. 얼마 만이에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원룸이었다. 할머니 혼자 사는 것 같았다. 차 없어요. 물이라도 드릴게요. 할머니가 물을 따랐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주소록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했다. 성우 씨, 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있겠어? 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몸살로 드러누웠을 때 너네 집에서 밥해왔잖아. 일주일 내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성우 씨가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해줬다고. 다 해줬잖아요. 제 동생 학비, 엄마 병원비, 다 성우 씨 덕이잖아요. 나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버지가 뭘 해줬는데요? 내가 물었다. 몰라요? 이 양반이 옛날에 마을 개 운영했어요. 돈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타게 해주고 이자도 안 받고. 개요? 네, 동네 개. 그거로 우리 집 살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성우 씨한테 인사드려야 한다고.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이사했으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 연락 못 드렸어.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할머니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우 씨, 건강하시죠?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봤다. 네, 건강하세요? 내가 대신 대답했다. 또 거짓말.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 할머니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다. 또 오세요. 언제든지. 응, 또 올게. 버스를 탔다.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아버지,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뭘? 걔 운영한 거, 사람들 도와준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버지가 웃었다. 그냥 한 거야. 다들 그랬어. 그냥 한 거. 아버지는 늘 그랬다. 대단한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집에 도착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가 일찍 방에 들어갔다.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한 모양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갑자기 서랍이 생각났다. 아버지 방 서랍. 거기에 뭐가 있었지? 슬그머니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자고 있었다.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옛날 서류들이 있었다. 그 중에 노란 봉투가 있었다. 열어봤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1985년. 이름은 박지연. 나였다. 2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영수증은 처음 봤다.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때 돈으로는 큰 금액이었을 것이다. 영수증 아래에 메모가 있었다. 아버지 필체, 지연이 병원비, 순이 누나네서 보탬. 순이 누나, 오늘 만났던 박순이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내 병원비를 보탰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갚으려고 했다. 걔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눈물이 났다. 왜인지 모르게. 아버지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순간 아버지가 움직였다. 누구야? 아버지가 눈을 떴다. 저예요. 지연이요. 뭐해? 그냥 입을 덮어드리려고요. 거짓말. 아버지가 나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빛났다. 그 영수증 봤어? 네, 다 옛날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했다. 내가 방에서 나왔다. 새벽 2시였다. 이상한 소리가 났다. 현관문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아버지 방이 비어 있었다. 또였다. 또 나가셨다. 골목으로 뛰어나갔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멀리 아버지 모습이 보였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아버지, 뛰었다. 맨발이었다. 돌멩이가 발을 찔렀다. 골목 끝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없었다. 아버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왔다. 큰 길이었다. 차가 지나갔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전화를 꺼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안 갖고 다니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옆 골목을 뒤졌다. 없었다. 다음 골목.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 1시간을 돌아다녔다.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사람들을 깨워야 하나?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지연 씨예요? 네, 저 민정이에요. 주민센터. 민정 씨? 아버님 찾으세요? 저희 집 앞에 계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디요? 우리 집이요. 아까 골목 끝집 기억하세요? 순자 할머니 집. 나는 뛰었다. 골목 끝집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순자 할머니와 민정 씨가 함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왜 이러세요? 왜 밤에 나가세요? 미안해. 아버지가 말했다. 그냥 오고 싶었어. 왜요? 여기가 내가 시작한 곳이니까.
아버지가 순자 할머니를 봤다. 여기서 다 시작했어. 동네 돌봄, 서로 돕기, 다 여기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성호가 시작했지. 민정 씨가 말했다. 저희 엄마도 여기서 공부했대요. 이 방에서. 나는 둘러봤다. 작은 방, 낡은 책상, 칠판이 벽에 걸려 있었다. 여기가 뭔데요? 야학이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글 가르쳤어. 여기서. 그리고 돌봄 모임도 여기서 했어. 할머니가 덧붙였다. 아픈 사람 돌보고, 아이들 봐주고, 다 여기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뭘? 다요. 다 말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웃었다. 말해서 뭐해. 한 건 한 거야. 그래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말하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나를 키우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없이.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가 일어섰다. 내가 부축했다. 내일 또 올게요. 민정 씨에게 말했다. 네, 내일 동네 분들 모아볼게요. 얘기 좀 하게. 민정 씨가 웃었다. 아버님 덕분에 많이 모이실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 빛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 뒤 골목 끝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10명 정도. 아버지 또래 어르신들, 중년 여자들, 민정씨, 그리고 나. 순자 할머니가 차를 내왔다. 보리차와 수정과. 다들 오셨네요. 민정씨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돌봄 모임 첫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눈을 맞췄다. 어색한 분위기. 저희 아버지 박성우 씨 아시죠? 내가 말했다. 네, 알아요. 문방구 아저씨, 걔 아저씨, 야학 선생님.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 동네에서 돌봄 모임 하셨대요. 그걸 다시 하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가 일어섰다. 다들 고마워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떨고 있었다. 내가 치매야. 초기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래서 잊어버려. 점점 더 많이. 근데 이건 안 잊으려고 해. 아버지가 방을 둘러봤다. 여기서 같이 했잖아. 서로 도왔잖아. 그거 다시 하고 싶어. 성우 씨.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뭐려? 저 혼자 살아요. 밥해 먹기 힘들어요.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저도요. 다른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병원 갈 때 혼자 가기 무서워요.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저는요. 옆집 아줌마가 말했다. 아이 학원 데려다 줄 때 어르신들도 같이 모시고 다녀요. 차 있으니까. 조금씩 말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을 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했다. 민정 씨가 화이트보드에 정리했다. 식사 나눔, 병원 동행, 차량 지원, 응급 연락. 이걸 우리 동네 돌봄이라고 할게요. 민정 씨가 말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서로 빚지면서. 그래도 될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오빠였다. 여기였네. 오빠가 안으로 들어왔다. 오빠. 왜? 연락 안 돼서. 집에 없길래. 오빠가 방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오빠를 쳐다봤다. 뭐 하는 거야? 동네 모임이야. 내가 대답했다. 동네 모임. 무슨? 아버지 돌봄 모임. 오빠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아. 잠깐 나와봐. 밖으로 나갔다. 골목에 서서 마주 봤다. 이게 뭐야? 동네 사람들이랑 아버지 같이 돌보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아버지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게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오빠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돌봐야지. 우리. 오빠도 돌볼 거야? 오빠가 입을 다물었다. 오빠 사정 나도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나 혼자도 못해. 우리 둘이서도 못해. 그럼 시설로 가자니까. 아버지가 싫다잖아. 아버지 말만 들을 거야? 응. 오빠가 나를 봤다. 한참을. 너 정말. 오빠, 내가 말을 끊었다. 오빠도 힘들지? 나한테 말 안 해도 알아. 회사 잘리고, 빚 있고, 집 팔아서 나눠 갖고 싶은 거잖아. 오빠 얼굴이 빨개졌다. 누가 그래? 오빠 와이프가 전화했어. 울면서. 오빠가 아무 말 안 했다. 창피해서 말 못한 거 알아. 오빠 성격에 그렇지. 지연아, 괜찮아. 나도 회사 나가게 생겼어. 우리 둘 다 힘들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같이 해야 해. 오빠도, 나도, 동네 사람들도. 오빠가 나를 봤다. 그게 되겠어? 몰라. 근데 해봐야지. 안 해보면 모르잖아.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너 진짜 아버지 닮았다. 뭘? 고집. 오빠가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알았어. 나도 할게. 진짜? 진짜. 멀어서 자주는 못 오지만 돈이라도 보탤게. 고마워.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오빠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상훈아, 죄송해요. 저도 힘들어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 알아. 저도 같이 할게요. 돌봄.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와라. 아버지가 오빠 손을 잡았다. 오래간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네. 민정 씨가 말했다. 복지사가 아버지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버릇이 있다고요. 왜요?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성우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줬다고. 밤에 문방구에서 민정 씨가 아버지를 봤다. 엄마 덕분에 저 대학 갔어요. 복지사 됐어요. 다 선생님 덕이에요.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그건 영숙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아니에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은혜 갚아야 한다고. 민정 씨 눈이 젖어들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해요. 이 동네에서 은혜 갚으려고. 방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에 노을이 비쳤다. 이게 돌봄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서로 빚지고 사는 거. 빚지면 갚으니까. 갚으면 또 빚지고. 그러면 끊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집을 거점으로 하자.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여기서 모이고 밥 해먹고 얘기하고 그러자. 좋아요. 민정 씨가 말했다. 저희가 복지 연계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첫 모임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아버지. 내일 가로등 고쳐달라고 해야겠어요. 왜? 맨날 깜빡거려서. 불안하잖아요. 아버지가 웃었다. 괜찮아. 저거 원래 그래. 그래도요. 근데 있잖아. 아버지가 멈췄다. 저 가로등. 내가 설치했어. 네. 30년 전에 동네 사람들이랑 돈 모아서 어두우니까 위험하다고 나는 가로등을 올려다 봤다. 낡은 가로등, 깜빡이는 불빛. 30년이나 됐어요? 응, 오래됐지. 그럼 이제 고쳐야지. 응, 같이 고치자. 동네 사람들이랑. 아버지가 걸었다. 나는 따라갔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하지만 그 깜빡임이 불안이 아니었다. 연결의 신호였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신호. 주소록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그 안에 도장 찍힌 종이. 나는 그걸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아버지의 비밀 같았다. 몰래 훔쳐보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지연아, 주소록 가져와봐. 네, 마지막 페이지. 열어봐. 나는 주소록을 가져왔다. 마지막 페이지. 봉투. 열어도 돼요? 응.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있었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돌봄기금 운영 규약. 날짜는 1992년. 30년 전. 이게 뭐예요? 돌봄기금이야. 내가 만든 거. 아버지가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돈 모아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혼자 있는 사람 도우려고. 이게 아직도 있어요? 있어. 순자 누나가 관리하고 있어. 나는 종이를 읽었다. 빽빽한 글씨. 규약, 서명, 도장, 회원 명단이 있었다. 처음에는 15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5명. 다 늙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해. 젊은 사람들이랑. 그래서 우리 동네 돌봄을. 응, 그거야.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슬퍼 보였다. 아버지, 이 기금 얼마나 있어요? 많이는 아니야. 근데 있어. 필요할 때 쓰라고. 왜 미리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 있으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늘 그랬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늘 갖고 다니던 그 열쇠. 이거 집 열쇠 아니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열쇠를 내게 주었다. 골목 끝집 열쇠야. 그 집? 응. 마을 회관. 거기도 내가 사놨어. 네. 옛날에 싸게 내놓길래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손때가 묻어반들거렸다. 아버지가 그 집을? 응. 내 이름으로. 근데 이제 동네 이름으로 바꿔야지.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건 다 해놔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아버지, 괜찮아. 나 원래 알았어. 점점 잊어버릴 거. 근데 중요한 건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봤다. 너, 이 동네, 같이 했던 사람들, 그건 아니죠.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울지 마.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저 혼자 못해요. 혼자 아니잖아. 동네 사람들 있잖아. 오빠도 있잖아. 아버지가 웃었다. 나는 씨앗만 뿌린 거야. 내가 키워. 씨앗. 아버지가 평생 뿌린 씨앗. 주소록에 적힌 이름들. 도움받은 사람들. 돌봄기금. 마을 회관. 다 씨앗이었다. 아버지. 왜? 사랑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했다. 손만 꼭 잡았다. 그날 밤 민정 씨에게 연락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아버지가 돌봄기금 만드셨대요. 30년 전에. 진짜요? 네. 그리고 골목 끝 집도 아버지 거래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서요? 동네 이름으로 바꾸려고요. 거점으로 쓰게. 와. 민정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잠깐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잠시 뒤 민정 씨가 다시 전화했다. 엄마가 우세요. 왜요? 성우 선생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렇게까지인 줄 몰랐다고. 나도 울었다. 저도요. 저도 몰랐어요. 다음 날 동네 모임이 다시 열렸다. 순자 할머니가 돌봄기금 장부를 가져왔다. 이게 기금이에요. 사람들이 장부를 봤다. 30년간의 기록. 누가 얼마 넣었는지, 누가 얼마 썼는지. 성우 씨가 제일 많이 넣었네.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근데 성우 씨 이름으로 쓴 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아버지, 내가 불렀다. 왜 다 쓰셨어요? 본인 건 안 쓰시고. 내가 뭐하러 써?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웃었다. 그게 돌봄이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방이 조용해졌다. 민정 씨가 말했다. 이 기금을 우리 동네 돌봄기금으로 다시 만들어요. 선생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이어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집,
내가 열쇠를 꺼냈다. 아버지가 사두신 거래요. 30년 전에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 집을 동네 이름으로 바꿀게요. 우리 동네 돌봄센터로. 정말요? 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씨앗만 뿌렸다고. 키우는 건 우리 몫이래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성우야. 너 참.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울긴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니까 우는 거야. 그날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아버지의 기억은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만 끝까지 붙잡는 방식이었다. 주소록, 돌봄기금, 마을 회관, 열쇠. 아버지가 잊지 않으려고 한 것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기려 한 것들. 그게 다 여기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다. 아버지, 오늘 좋았어요? 응, 좋았어. 다들 고마워하더라. 뭘 고마워해. 다 같이 한 건데.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거, 내일 고치자. 네, 가로등. 30년 됐으니까. 새로 달자. 아버지가 웃었다. 다 같이. 나도 웃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고칠 거니까. 한 달이 지났다. 우리 동네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골목 끝집. 이제는 우리 동네 돌봄센터가 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점심을 같이 먹고 얘기를 나눴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병원에 동행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어르신들을 태워다 주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저녁 반찬을 나눠주었다. 응급 연락망도 만들었다. 모두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집집마다 붙여놓았다. 민정씨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었다. 재가 돌봄, 장기 요양, 주간보호.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갔다. 오빠도 가끔 내려왔다. 돈도 보탰다. 예전처럼 집값 얘기만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오빠, 고마워. 뭘, 해야 할 일이지. 오빠가 웃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이 오갔다. 밥 해주고, 말벗 해주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지연아. 네, 이제 됐다. 뭐가요? 주소록. 다 찾아갔잖아. 맞았다. 주소록에 있던 이름들 다 찾아갔다. 아버지가 직접 다 만났다. 다 인사했다. 빚 다 갚았어요? 갚았다기보다 연결됐어. 아버지가 웃었다. 끊어졌던 게 다시 이어졌어.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다.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가로등을 바꾸는 날이었다. 30년 된 깜빡이는 가로등. 새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았다.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었다. 공사 아저씨가 사다리를 세웠다. 오래된 가로등을 내렸다. 이거 30년이나 됐대요. 대단하네. 30년 버텼네. 사람들이 웃었다. 새 가로등이 올라갔다. LED였다. 밝았다. 깜빡이지 않았다. 불 켜봐. 스위치를 눌렀다. 환하게 빛이 퍼졌다. 골목이 밝아졌다. 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버지가 가로등을 올려다 봤다. 이제 안 깜빡이네. 네, 새 거니까요. 근데 옛날 거도 괜찮았어. 아버지가 웃었다. 깜빡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깜빡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압력밥솥 소리가 났다. 쉭, 쉭.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 아버지, 밥 됐어요. 응,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매일 같은 반찬. 하지만 맛이 달랐다. 왜인지 더 맛있었다. 아버지, 왜, 저, 회사 그만뒀어요. 알아, 괜찮으세요? 뭐가,
제가 돈 못 버는 거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행복하면 돼. 행복이요? 돈 벌면서 불행한 것보다 돈 못 벌어도 행복한 게 나아. 아버지가 웃었다. 너 요즘 좋아 보여. 그래요? 응. 웃어. 나도 웃었다. 언제부턴가 많이 웃게 됐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우편함 생각이 났다. 확인해 봤다. 손글씨 쪽지가 있었다. 또, 지연씨. 내일 모임에 가져올 반찬 뭐가 좋을까요? -3층 0이. 나는 웃었다. 답장을 썼다. 뭐든 좋아요. 오는 게 중요해요. 우편함에 넣었다.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응. 오늘도 좋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나를 봤다. 지연아. 네. 고마워. 제가요? 뭐를요? 다. 아버지가 웃었다. 포기 안 해줘서, 함께 해줘서 눈물이 났다. 또, 저도요.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잡았다. 오래 그렇게 있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밝고 따뜻하고 깜빡이지 않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는 아버지가 말했다. 집은 벽이 아니야. 네, 집은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다. 집은 벽이 아니다.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다. 밤이 깊어갔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실버타운 대기표가 있었다. 37번. 나는 그것을 꺼내봤다. 구겨진 종이. 버릴까? 아니, 넣어두자.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서랍에 다시 넣었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거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다. 코 고는 소리. 잘 주무시는 모양이었다. 나도 방으로 갔다. 잠들기 전에 아버지 말이 생각났다. 돌봄은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맞았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혼자 할 수 없다.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집은 벽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맞았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서로의 이름을 안다. 서로를 돌본다. 서로에게 빚지고 산다. 그게 집이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아침 해가 뜰 것이다. 압력밥솥이 씩씩거릴 것이다. 아버지가 밥을 드실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것이다. 빚지고, 갚고, 또 빚지고, 끊어지지 않게. 그날 나는 알았다. 노후의 승리는 어디로 이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심어온 씨앗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